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뭐 하다 말어. 정징징 영상을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아. 내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아. 자, 코너가 여의도 신사들인데 야. 저는 신사답지 못한 그런 정징징 아. 분이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여의도의 최고의 존경받는 우리 신사분들을 모셔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 여의도 신사들의 첫 손님 두 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김학균 센터장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설명이 필요 없죠. 여의도에서는 뭐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우증권, 네, 한국투자증권, 네, 신영증권 예. 이쪽에서 다 전략 담당 하셨잖아요. 예. 여의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허재환 이사님은 또 여의도의 차인표. 3%에서 또 여의도의 차인표. 딱 보면 차인표 살짝 보면 아닙니까? 김학균 센터장님 저 비고 있으십니다. 자세히 보니까 차인표 맞습니다. 더 멋있게 생긴 것 같은데. 네. 두 분 다 제가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는데 너무나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대되는 마음으로. 좋아요.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30분 동안 여기 두 신사분한테 잘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봐야 됩니다. 2시간 해야지. 이거 30분만 하면 어떻게 하니? 제가 짰습니까? 왜 저한테 그래요? 한번 여쭤볼까요? 네. 시작을 해보죠. 음. 이제 2023년도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은 벌써 12월입니다. 연초에 전망하셨던 것과 지금 이제 현재 올해의 흐름? 약간 이제 반성과 내가 잘한 점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점인지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저희 회사는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시장이 장기 박스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올해 시장은 그 비슷하게 좀 움직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증권사가 상저하고니 뭐 상고하저니 막 이런 것들 질문을 할 때는 우리는 오히려 앞쪽이 조금 약할 거라고 봤는데 시장 흐름은 좀 그와 좀 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들이 뭐 그렇게 생각보다 좀 많이 움직이진 않았던 것 같고, 뭐 그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상저하고인 줄 알았는데 상반기에 성장주가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뭐 알았다기보단 그렇게 전망을 했죠. 네, 우리 허재환 이사님은 어떻게 올 한 해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뭐 저희도 전망 맨날 틀리니까요.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자평하기로 이렇게 크게 틀리지 않은 거는 지수대는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대 바닥을 2,300에서 2,700으로 했는데요. 네. 그 1월달 저점이 2,200 후반대였던 것 같고, 그렇죠. 네. 7월달 고점이 2,660 이 정도니까 밴드는 사실- 거의 맞추셨네요. 네, 밴드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굳이 자랑한다고 하면은 저는 센터님이랑 조금 반대로 약간 네. 상고하저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상고하저를 대부분 이제 상저하고를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때는 오히려 주가가 좋을 거고, 금리를 인상을 멈출 때 오히려 주가는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는 크게 틀리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잘못 본 거는 빵이 또 이렇게 부활할 줄은 정말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누구도 몰랐죠. 네, 뭐 AI 이런 거는 뭐 생각도 못했고요. 그래도 성장주보다는 약간 가치주스러운 주식들, 싼 주식들이 좀 좋을 줄 알았는데, 뭐 그거는 뭐 여지없이 시장 내부적인 흐름은 좀 많이 틀렸던 거 같다, 이렇게 좀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미국 S&P나 나스닥이나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시는지요?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얼마큼 다 왔다? 엔비디아 이 정도면 예. 됐다. 저는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올해 안에
그 아주 새로운 고점을 크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한 5% 오르면은 S&P 500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잖아요. 한 그 정도 오르고 올해는 좀 마치지 않을까 싶고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더 오르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그 인플레는 어쨌든 약간 좀 여전히 이제 압력은 남아 있지만 어쨌든 피크는 지났고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는 노동 생산성인데 생산성이 생각보다 그 임금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망가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은 할 건데 일단 뭐 더 갈 거긴 한데 속도 조절은 좀 할 수 네. 있다. 네.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은 되게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10월 달에 시장이 어렵다가 네. 뭐 9월, 10월 어려웠죠. 11월에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뭐 크게 보면은 저는 이제 금리가 하락한 게 큰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 제 생각엔 이제 미국의 장기 금리가 내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낮출 것까지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금리가 뭐 좀 경직적으로 뭐 많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주식이 크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금리와 연동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금리도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고 주가 지수도 좀 답보된 흐름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의견이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 그렇네요. 네, 거의 다 왔다. 뭐 장기적으로는 오른다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장기적으로는 오르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면 대부분 온 것 같다라는 것도 이제 허재한 상무님도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약간 보수적.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다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 안에 뭐 S&P 500이 5천 가기는 어렵고 한 4,600 정도면 웬만큼 온 건데 저는 내년에는 그래도 한 4,800, 5,000 올라가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내년도 돌발 변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물론 그거를 예상하지 못하니까 블랙스완이기는 한데 그래도 만약에 터지면은 이쪽이나 뭐 그거는 뭐 국제 정착으로도 괜찮고 뭐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어떤 변수든 괜찮으니까 조금 여기는 좀 그래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유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유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유가가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들 때문에 유가가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하면서 의외로 유가가 얌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지금 보면은 그 오페크 내에서 의견이 참 잘 안 모아지면서 결국은 지난주 후반에 있어야 될 오페크 회의도 지금 못 열리고 약간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펙에서 뭔가 불협화음이 있다. 그러면 감산이 생각보다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내년에도 유가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70불, 60불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되게 그게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약간 좀 우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 주가가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우호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예를 들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되게 안 좋은데 겨울 되면 또 작년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유럽이 에너지 위기 때문에 엄청 난리쳤잖아요. 네. 얼어 죽는다 그랬죠. 네. 그리고 뭐 땔감 뗀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만약에 유가가 이렇게 얌전하면 생각보다 그 에너지 위기를 극복을 하면은 작년에도 에너지 위기 극복한 다음에 유럽이 경기가 생각보다 안 나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나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센터장님요? 네, 저는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일단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뭐 경제가 괜찮으니까 높게 유지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별로 좀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진 금리 때문에 어디선가 탈이 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미국 그 탈이라고 하는 건 경제의 가장 취약한 영역에서 손을 들어버리면 뭔가 연쇄작용이 나타나는 건데 총량적으로 지금 뭐 미국 경제가 총체적으로 괜찮더라도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경제가 잘 버티면서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뭔가 취약한 부분, 미국이 아니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리면 다른 나라들 부담을 많이 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저는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슬로우 다운 되는 게 굉장히 글로벌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선 좋아 보이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 정부가 좀 재정 지출을 조금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계속 돈을 쓰면서 경기가 좀 잘 안 꺾이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지만은 미국의 GDP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을 웃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좀 돈을 많이 쓰는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너무 뜨거우면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가 지속이 될 수 있는 게 좀 위험 요인인 것 같고요. 지금 허상무 말씀드린 그 유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친환경에 좋은 조합이 아닌데다가 네. 여러 가지 친환경 비즈니스는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금융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네. 비즈니스들이거든요. 근데 뭐 이자율이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산업들이 뭔가 억눌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미국 금리가 좀 빨리 떨어지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쪽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좀 일들이 터질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미국 정부가 좀 재정 지출을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면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내년에 미국 증시를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금리 때문에 그렇다. 네. 이제 12월 달에 이제 FOMC도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는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몇 번 내려줄 것이냐,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거기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주에 금통이 있는데 그 금통위에서 우리 계속 가계부채 있는데 금리 이렇게 유지해도 되나? 이런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내년에 미국 이제 금리 정책 여기에 대한 전망,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 이제 함께 곁들여서 한번 네.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지금 시장의 평균적 견해는 내년 5월이나 6월에 네. 내리기 시작해서 내년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년 연내 한 서너 번 네. 정도 내리는 건데 저는 내리는 시기나 내리는 횟수나 조금 더 늦어지고 덜 내릴 거다라고 봅니다. 늦어진다고. 시장의 기대랑 반대인데요. 네, 이제 시장의 기대는 매우 좀 탄력적으로 바뀌는 건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7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거의 9월, 10월 달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기대는 실은 별로 높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계속 올렸죠. 근데 시장 금리가 올라간 거죠. 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재정 지출이 금리를 끌어올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다른 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미국이 유의미하게 경기가 꺾이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떨어지기 전까지 조기에 금리를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한국의 경우에도 뭐 경제가 심각한 탈이 나게 되면 미국과 상관없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겠지만 지금 미국과 금리 차이가 2%포인트 나는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올릴 때 한국이 안 따라 올릴 수는 있어도 한국이 선제적으로 내리는 거는 매우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엔 아무튼 미국 경제가 좀 적당히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뭐 그냥 정책 금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동결할 것이다. 대전제는 네. 큰 탈이 나지 않으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탈이 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냥 보통의 가정에서는 조금 시장 기대보다는 늦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채팅에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가 있는데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미국 정부가 재정 정책을 특히나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재정 정책을 좀 줄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좀 선심성으로 그런 돈 푸는 정책들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미국 경제는 좀 덜 내려올 거고 그렇다면 금리 인하도 뒤로 미뤄지는 이런 그림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네, 저는 뭐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의 의미도 있지만 그냥 각 정파가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갈라진 분열된 정치의 세상에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의 진보주의자들 지금 뭐 친환경이나 이런 데 돈을 계속 쓰고 있는데 네.
이런 흐름이 꺾일 거라고 볼 만한 근거들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우리 허상무님은 네. 혹시 의견? 저도 김학균 센터장님 의견에 거의 그 미국의 재정 부분하고요. 금리 부분은 거의 이제 비슷한 의견입니다. 신사들은 의견이 다 비슷하군요. 그렇진 않습니다. 싸우셔야 재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뭡니까? 그 다른 부분요? 네. 아, 약간 같은 부분부터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같은 부분 먼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지금 내년도에 제일 리스크가 연착륙인 것 같아요. 미국의 연착륙. 연착륙이 리스크예요. 네. 연착륙 해야 좋은 거 아닙니까? 금리 경착륙하면 인하가 다 죽는 미뤄지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착륙에 대한 걱정이 있어야 연준이 빨리 금리를 내릴 텐데 아마 이렇게 재정 막 쓰고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인 것 같거든요. 요즘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정부 재정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GDP 대비 분모로 봤을 때 부채가 많은 거를 하려면 결국은 명목 GDP를 늘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내년에도 재정을 꽤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올해 시장을 볼 때 저희가 좀 제일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좀 오판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재정을 이렇게까지 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썼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금리의 그 동결 시기가 계속 이렇게 연기가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에 미국 경기가 안 나쁘면 그 김학균 센터장님 말씀만 따나 이게 금리 인하의 시기가 굉장히 미뤄질 거다. 그리고 인하를 지금은 뭐 3번 한다, 4번 한다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내년에 이제 2번 정도. 2번이요? 네. 너무 보수적이신 네.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미국이 그렇게 인플레가 그러니까 구조적인 인플레 압박이 상당히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김학균 부장님이랑 그러니까 부장님 언제죠? 지금 직장 생활 같이 20년 전에 직책 이게 옛날 버릇이 계속 나와가지고 센사장님 의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저희는 한국은 지금 부동산 PF 문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랑 그 인력 구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그 경제 활동 그 비율, 그러니까 노동 참여율이 이게 쭉 떨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쭉 올라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는 그 고령층 60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노동 참여율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그 노동 구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저희는 임금 상승의 압력은 확실히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미국이 2번 인하를 하면 저희는 3번 이 정도까지 인하를 할 수가 있고 아마 부동산 문제가 조금 흔들리면은 미국과 관계없이 조금 선제적으로는 조금 쉽지는 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약간만 시그널을 주면 저희는 미국보다는 먼저 한국이 금리를 더 많이 먼저까지는 아니지만 더 많이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약간 이제 금리에 대한 생각 좀 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은데 그렇게 해서 더 벌어지면 외국계자금 이탈이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은데 네. 지금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학 교과서가 다 틀렸나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사실 김학균 센터님한테 배운 건데 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라는 건 무조건 금리 차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성장률도 미국이 더 높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장률도 높고 금리도 그래서, 높은데 미국으로 자금이 안 가는 게 이상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한테 갈까요? 네, 너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 네. 한국과 미국만 존재한다 그러면 네. 금리 차의 자금 흐름이 꽤 민감히 반응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10년짜리 국채 사면은 한 4% 정도 받잖아요. 네. 이 정도 금리 주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미국 갈 것 같은. 아니, 그렇지만 이제
채권량이 분선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럼 한국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정말 미국 채권만 사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국가신용 등급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채권 사면 4% 이자인데 일본 국채 사면 0.8%밖에 안 되고 유럽에 있는 상당수 나라들의 이자율이 한국보다 낮아요. 그런 거라 그러면 저는 뭐 이제 낮은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당연히 뭐 환율이 좀 불안하고 또 기축통화국보다 금리가 낮다는 게 우리가 편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모든 경제 정책에 양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감내하고라도 한국은 좀 낮은 금리를 가져가야 될 당위성은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내년에 무슨 일이 뭐 우리나라 로컬 봤을 때 좀 어려워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한두 번 정도 미국은 가만히 있고 우리나라가 먼저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가능한 시나리오긴 하네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제일 좀 꺼려직한 건 역시 그 부동산 PF 쪽인 것 같아요. 이걸 어쨌든 막아놓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미봉책인 거지 이게 뭐 해결된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좀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저축은행 그다음에 오히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전체적인 그 부동산 쪽의 익스포저 자체는 일부 기업마다는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오히려 저축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들 그다음에 캐피탈 회사들은 조금 타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그동안 미뤄뒀던 것들이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어쨌든 이게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국보다는 조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가까운 이번 주 이야기를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이제 물 건너갔다. 금리 인상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착륙, 경착륙 막 이런 시나리오 쓰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소매 판매 발표가 있고 PC 물가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전에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통할 것인지 한번 저는 뭐 물가는 굿뉴스가 굿뉴스일 것 같고요. 낮아지는 게 좋은 근데 뉴스고. 이제 글쎄 소비야 참 미국의 소비가 중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네. 이렇게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 이제 위축이 안 됐는데 그래도 좀 후폭풍 어쨌든 누적적으로 높은 금리 하에서 또 가계의 그 잉여 저축도 많이 좀 줄어들고 했기 때문에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달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로 나왔었나요? 9월달이 그런 거라 그러면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는 이제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그것이 연착륙이 됐건 경착륙이 됐건 지나가 봐야 하는 거고 나빠지면 또 걱정거리가 생길 거예요. 아니, 미국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한 축인데 외축인데 우리나라도 대미 수출 많이 하고 하는데 걱정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좀 둔화가 되는 게 전체적으로는 좋은 그림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질문이 네. 있는데 소매 판매가 만약에 계속 앞으로도 좀 깨진다고 하면 네. 빨리 어느 정도 좀 급격한 속도로 빡빡빡 깨지는 게 더 우리 증시 측면에서는 좋습니까? 증시 측면에서는 좋습니까? 근데 아니면 뭐라도 완만하게 천천히 예, 깨져야 좋습니까? 완만한 게 좋겠죠. 그렇게 아. 된다 그러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또 그 자체가 뭔가 좀 조금 경기의 금리보단 또 경기 쪽에 나쁜 불확실성을. 그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어서 제 아하. 생각 경향적으로 둔화되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천천히 둔화되면 또 연준이 금리도 천천히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급격히 둔화돼서 연준이 금리를 빵 내리는 게 오히려 주식에는 뭐 더 저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둔화가 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정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학평 차장님 의견은 물가는 낮아질수록 좋고 네, 소비도 소폭씩 둔화되는 게 네. 좋다. 주식에는 좀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케이. 우리 허상무님은 이번 주 지표들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물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물가 하락을 야기시킨 요인들은 사실 공급 부분에 있어서 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물가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네. 물가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약간 뉘앙스는 좀 다르기는 한데 저는 이제 미국의 소비는 약간 수요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수요가 너무 빨리 꺾이면은 또 시장은 또 그러니까 둔화가 되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저도 시장이 좀 이미 많이 반영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이미 뭐 내년에 4번 가까이 뭐 금리 인하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너무 소비가 나쁘게 나오면은 수요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소비는 그냥 그럭저럭 잘 나오는 게 시장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 지금 3분기에 미국이 4.9%가 나와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거든요. 센터장님 안 놀라셨습니까? 표정이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표정이 있습니까? 좀뭐 애틀랜타 연준위원회 막 5.6도 나오고 해가지고 예. 별로 안 놀라. 그럼 그래도 놀랍죠. 네. 예. 4분기 성장률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두 분 다? 좀 둔화 되겠죠? 뭐 지금 컨센서스도 꽤 큰 둔화 네. 아닌가요? 3% 전후반이잖아요. 근데 저는 네. 3%도 되게 높을 것 같고요. 네. 한 2% 중반대 정도까지 나오는 게 저희한테는 좀 가장 최적의 그 숫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미국이 너무 좋아도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너무 다른 국가들하고 격차가 벌어지면 또 달러도 강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한 2% 중후반 정도로 이렇게 낮아지는 것들이 좀 좋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뭐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래도 미국의 소비자들도 약간 최근 들어서 보면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약간 명품 소비가 약간 꺾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이렇게 자산 간의 격차가 막 벌어졌던 게 지금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률은 조금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그 부의 어떤 분배는 조금 더 이렇게 확대가 되는 분산이 되는 그런 형태가 좀 되는 형태가 좀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는 내년 코스피 상단은 몇 정도로 이 정도는 그래도 페어하게 줄 수 있다라는 상단의 밸류가 좀 있습니까? 너무 높게 잡으시면 또 내년 이맘때 와서 틀렸다고 하셔야 되니까 진짜 이 정도는 페어하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상단 레인지가 있다면. 근데 시장이 뭐 이렇게 페어하다 이런 기준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올해보다는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크게 보면 박스권을 생각하는데요. 일단 뭐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이 한국은 올해보다 조금 나아질 여지가 있고 뭐 금리도 뭐 심각한 신용 위기가 생기면은 좀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금리도 올해와 비교하면 평균이 낮아질 여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뭐 올해보다는 저점과 고점이 조금 높아지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여쭤보면 좀 그렇죠. 아유 뭐 그렇게 뭐 제가 잘 맞추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한 단계 분명히 레벨업 하는 쪽으로 레벨업이라기보다 조금 높은 조금 크게 더 보면 높은? 박스권이죠. 뭐 그래서 내년에도 많이 빠졌을 때 주식을 사게 되면 또 위쪽으로 좀 룸이 생기고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센터장님 이거는 약간 넋두리 비슷하게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지금 사이클에서 턴어라운드에서 올라왔고 거기에 HBM이라는 알파도 붙었잖아요. 거기다 2차 전지라는 다크호스도 등장했고 자동차는 지금 사상 잘하고 최고 있고. 실적에다가 전기차도 잘 만들고 거기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엔터도 지금 실적이 대박이어서 지금 주가는 딱 한참 피크치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좀 그래도 우리나라 산업을 좀 지탱하는 굵직굵직한 애들 보면 실적 좋다는 얘기 굉장히 많고 그리고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데 내년에 조금 박스권 위쪽 박스권밖에 안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시가총액의 20% 조금 넘을 텐데 우리가 중국 경제가 고성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비중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네. 20년 전에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분산이 돼서 지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영역들이 조금 안 되면은 왜냐하면 우리 주가가 삼성전자가 한 고점 대비해서 한 40% 밀렸는데 코스피는 우리가 작년 뭐 그렇게 안 밀렸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골고루 그거보다 더 잘해야 아하.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전 됐다고 봅니다. 예전엔 삼성전자 하나만 잘했으면 됐는데 이제 이제 다 잘해야 다 되는- 잘해야지 다 잘해야 올라간다. 알겠습니다. 허재원 이사님은 상단 쪽 상단은 저희는
2,850? 2,850. 좀 강하게 나가시는데. 2,850이 강한가요? 지금 2,800이면은 서운한 정도죠. 조금 더 쓰셔서 3,000. 3,000은 가야지 오른다고 할 수 있죠. 아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이제 보수적으로. 좀 그러니까 아주 세게는 안 본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년도에 정말 컨센서스만큼 실적이 뭐 코스피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뭐 40% 50% 나오면은 3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3천은 조금 넘사벽이지 않나. 네. 3천은 내후년에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0은 내후년에.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주 짧게만 내년에 우리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선생님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짧게. 네. 우리가 한 최근 10년 보면 코스피가 좋았던 게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란 게 노멀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그 고평가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면 복원력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위쪽은 막혀 있는 시장이니까 저는 뭐 싸졌을 때 좀 위기감이 있을 때 주식을 사게 되면 기회가 있고 조금 좋아질 때는 조심하고 뭐 그런 정도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허상무님은. 저는 이제 올해 사실 제가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빅테크였었던 것 같은데 네. 막상 내년에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면은 빅테크도 저는 이렇게 업사이드가 아주 그러니까 물론 그것만한 대안이 별로 없다라는 건 맞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은 오히려 약간 역발상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 스타일의 주식들이 한번 좀 빛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든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그 주식시장이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게 쏠려 있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눈을 돌려서 반대편에 보면 의외로 되게 한국 시장에서 되게 싸져 있는 주식들이 엄청 많다. 그런 데서 내년에는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대편을 보자. 네.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의도 신사들 다음 달에도 또 네. 하니까 그때도 또 이렇게 귀중한 이야기들 좀 컨셉을 잡아야겠어요. 턱시도랑 포도 주스라도 어떻게 이렇게 컵에 담아가지고 짠 하면서 여의도 신사들 컨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게스트로 나와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김학균 센터장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무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